전대협의 축전 참가자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전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대협은 평양 축전에 참가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청년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조국 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통일 투쟁 만세. (1989년 6월 30일) 평양공항에 내린 임수경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임수경의 방북,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NL 진영은 통일운동사의 길이 남을 민족적 쾌거라고 했지만 PD 진영은 타오르는 민중운동 역량을 한꺼번에 꺾어버린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엇갈리던 평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0번째 90년대 학생운동사 2부 전대협 2기와 3기의 조국 통일투쟁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의 시작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1부를 4명이 방송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케미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케미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우리 김준수 준수나 영서는 주변에서 방송 나왔다고 누가 얘기하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뭐 이제 본 사람들이 있었죠. 잘한다고 해요? 왜 원고만 보고 읽냐고 뭐라고 하던데요. 네. 원고만 보고 읽지 마시고 말하듯이 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 친구가 네. 고등학교 지금 안 다니지만 성당 고등학교 때 성당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 모임이 있는데 한 친구가 야, 나 붉은 오늘 원래부터 구독자였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뭔데 아, 니네는 별로 재미없을 거야.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30년, 35년 친구가 듣고 있다 그래서. 네. 네. 뭐 나경채 경채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시죠. 아니, 오늘이 12월 3일인데 네. 우리가 신변 잡기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변잡기 아닌 거를 경채가 얘기하기로 돼 있잖아요. 1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1년 소감은 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대한 깨달음을 하나 가졌습니다. 네.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계엄을 선포한 시각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방송에 갑자기 중간에 나온 시간이 10시 23분이거든요. 12월 3일 10시 23분. 네. 123 123. 네. 그리고 1시간 후에 박안수가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시간이 11시 23분이에요. 네. 123. 이것들이 무슨 점을 봤나. 점을 본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좋아하니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계엄 포고문 1호의 글자 수를 봤어요. 500 몇 글자가 넘더라고요. 네. 또 혹시나 해가지고 단어 수를 봤어요. 네. 근데 124개더라. 123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자, 오늘 90년대 학생운동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88년 상반기 전대협 1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조국통일투쟁, 구체적으로는 6월 9일에 60회담 성사를 위한 백만학도 총궐기대회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88년 하반기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1988년 하반기 학생운동의 진행을 살펴보기 전에 88년의 전반적인 국내 정세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노태우 정권이 가장 이제 당면한 당선되고 이제 첫 해니까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선으로 들어선 민주정부라는 위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군부 독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죠. 자기들 그전까지는 입장에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네. 뽑았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전두환과 다르다. 군사 정권이 아니고 내 정부는 보통 사람의 시대를 이끄는 정부다라고 하는 구호를 앞세우는 거죠.
이를 위해서 50의 전두환 정권과는 다르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 정책을 쭉 이어가고요. 또 하나는 경제 성장과 국제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련, 뭐 동유럽 국가,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필요로 했다. 이것을 이제 북방 외교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북방 정책의 출발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까지 이 88 올림픽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국제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과제일 수 있었는데 당시에 왜냐하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게 1978년도거든요. 79년도요. 79년도.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78년도에 때. 아프가니스탄의 친소 정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저항이 시작되면서 79년도에 아예 이제 군대를 보내버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서방과 이 사회주의권이 경색되면서 올림픽을 다 반쪽으로 치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1988년에 코리아의 올림픽에서 이제 사회주의권과 이 서방 정부들이 이 나라들이 다 모인다. 이걸 보여주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세계사적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80년 모스크바, 84년 LA 이 두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북방 정책의 과제 여기까지 이제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민중민주 운동 진영에서는 노태우 취임 초기부터 50 청산 투쟁과 통일 운동을 주요 과제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노태우 정권과 이 운동의 과제는 묘하게 맞물리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공감이 넓어지는 요인이 됐고 학생운동은 50 청산을 하자 또 통일운동은 표면적으로는 과격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일정한 호응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권도 전두환 정권하고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또 북방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권과 교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 북한도 사회주의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50 청산과 남북 간의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의 주장을 통제하면서도 정치적 유연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네. 이런 되게 기묘한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88년 들어서서 노태우의 사실상 임기 1년 차에 가장 중요하게 진행된 게 50 청산 투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권이 좀 밀리기는 하면서 88년 3월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비리 사건으로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전두환 일가 비리 사건 조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88년 정기국회에서는 50 비리 청문회 그때 5월 광주 청문회까지 같이 열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50 비리 청문회가 열렸죠. 그리고 88 올림픽은 12년 만에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 이 북방 정책과 어쨌든 한국 사회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 올림픽 개회식에 나오거든요. 소련이 입장할 때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데 보통 입장하면 미국보다 더 큰 박수가 나와서 그러게요. 미국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기억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냐고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근데 소련 박수가 더 컸다. 이것도 뉴스거리였죠. 어쨌든 그런 정세 속에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생존권 투쟁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의 전두환 이순자 체포 결사대 이런 투쟁과 통일투쟁이 내내 진행되었던 거. 이게 이제 88년에 상반기를 쭉 흘러간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뭐 근데 그러면서, 잠깐 좀 예. 뜬금없는데 아까 그 화면에 영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는 게 아무도 못 읽을걸요? 아무도라기보다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한자를 예. 못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로가 벌써 시대의 흐름을 네. 알 수가 옛날엔 있는. 신문도 네. 세로로 쓴 신문들이 꽤 많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좀 그 흐름 속에서 그 학생 운동을 좀 보면 88년도 8월 14일 날 8.15 전날이죠. 전대협 2기가 출범합니다. 의장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오영식 학생이 이제 맡게 되는데요. 고려대가 이제 연달아 맡는 거죠. 1기는 고대 이인영, 2기도 고대 오영식 이렇게 맡게 되는데 전대협 2기는 출범하고 14일 날 출범하고 바로 15일 날 판문점에서 2차 남북 학생회담을 갖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네. 이게 두 군데서 한 이유는요.
고대 사겠다니까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또 연대로 가서 또 양쪽에도 동시에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밖으로 이제 투쟁하러 이제 박치기하러 그렇죠. 이제 강제로 나가는 나오죠.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출정식을 원천봉사에서 경찰이 진압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났는데요. 화염병과 투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무자비하게 뭐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고 이날만 500여 학생들이 연행되었거든요. 그런 거 격렬한 시위가 없었던 건 그전에도 아니었지만 88년도부터는 주로 이제 학내 시위를 넘어서 거리로 주로 진출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학교 내 집회를 하고 주로 교문 앞에서 이렇게 박치기를 하는 공방전. 수준이었다면 네. 그때부터 교문 밖으로 이제 진출해서 이제 화염병을 거리 던지고 투쟁. 뭐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투쟁의 양상이 격렬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런 학생 운동이 뭐 자기가 볼 땐 궤도를 벗어난 좌경용고 운동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 운동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계속 펼치면서도 또 이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대놓고 공안 정국으로 또 몰기는 또 애매한 이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자기들이 북방 왜냐하면 외교하고 그렇죠. 이런 걸 계속 강조했으니까. 한 달 후에 올림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대놓고 뭐 그 탄압은 하고 진압도 하고 잡박하고 연행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대규모 수배를 그렇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공안 정부는 가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에 없던 학생들이 통일투쟁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직선으로 선출한 정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학생의 과격함과 북한 추종주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자아냈고 민중운동 전체 내에서 학생운동 일부에서도 뭐 좀 약간 그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국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NL과 입장을 달리하는 PD 계열의 학생운동이나 민민운동 진영에서는 이런 조국 통일 투쟁이나 이런 투쟁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만 뭐 NL 그룹 특히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은 이 투쟁에 대해 매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평가와 비판들이 있었을 텐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선 NL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NL그룹은 통일투쟁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대협의 자체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88년 시작된 학원 민주화 투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된 학생운동의 이제 학생의 공간이 확보되었던 시기에 통일투쟁이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합시키고 또 학생회를 강화하면서 학생운동을 한 단계 올려놨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놨고요. 분단 이후 43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사실 그동안 지배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민중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전대협이 주장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통일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60회담 국토순례, 8.15 회담 등을 이루어내면서 통일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통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제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행보를 들였다라고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평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사실 뭐 남북 간의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바로 깜빵에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어쨌든 물꼬를 트는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의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요. 반면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NL 계열의 평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비판적이었던 PD 계열은 공통적으로 통일투쟁이 학생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의 일부로부터 민족주의적 감상에 근거한 통일 지상주의에 사로잡혀서 민중들의 투쟁을 외면하는 정세 돌출적이고 감상적인 투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안 민중 생존권이 네. 지금 되게 그렇죠. 어려운데 네, 하나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것에 좀 낭만적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이런 투쟁이 민족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북한 추종의 운동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더군다나 군부 독재의 연장 속에서
비록 직선으로 뽑히긴 했지만 전두환의 친구 아니냐, 또 군인 출신 아니냐, 군부 독재의 연장이다 실질은. 그런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 민중에 대해 학생운동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PD 계열은 조국 통일투쟁이 지배계급의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의 빌미도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협 노선은 뭔가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 진영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당시 노동운동의 현장 그룹 중 하나였던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의 비판 문건을 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L의 통일운동론은 노동자 계급적 통일관이 아닌 소부르주아적 통일관이다. 자본가 계급은 체제 재생산을 위한 통일을, 노동자 계급은 민중해방을 위한 통일을 지향하는데 NL의 통일관은 이념 초월, 민족 공동체 회복이라는 추상적 슬로건을 통해 노동계급적 통일관을 지워버리고 있다. 전대협이 집중하고 있는 공동올림픽 쟁취, 남북 학생회담 등은 반파쇼 민주화 투쟁의 중심축을 벗어난 운동이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PD그룹 비판의 핵심은 통일 문제는 단순한 남북 교류나 평화 담론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이어야 하고 또 새로운 국가 권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혁명적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외면하거나 방기하고 있으면서 탄압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다들 저도 말하죠. 이제 당시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노태우 정권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공동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학생운동이 가졌던 통일투쟁 편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의 적은 동지이고 또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에 어찌됐든 학생운동이 결합하고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통일을 이루고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런 통일 편향성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렇게 88년은 전대협의 조국 통일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8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89년의 학생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 학생운동 그리고 그 정치적인 대표체였던 전대협과 노태우 정권과의 본격적인 격돌은 88년도도 있었지만 그 88년도는 올림픽 이후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격돌은 89년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89년도 학생운동의 상반기의 주요한 투쟁 경과들 그 상황들 좀 정리해 보면요. 89년은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50 청산과 88 올림픽이란 고비를 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중운동이 전면화됩니다. 그리고 또 민중운동이 또 이념적 분화가 또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국가폭력과 민중운동이 세게 격돌하는 첫 해가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뭐 전체 민중운동 내에서 모든 분야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한번 좀 보시면 뭐 화면에 좀 나오기도 하는데 사진이 우선 3월에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6월 14일 현대중공업 식칼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장장 128일의 치열한 파업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5월 10일에는 조선대학교 학생 이철규의 시신이 광주 무등산 제사 수원지에서 발견되고요. 잠깐만요. 예. 네, 잠깐 우리 준수가 시간과 관련해서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88년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예. 현대중공업 식칼 테러는 1월 14일 날 벌어집니다. 6월 14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올 때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 5월 28일 날 뭐 우리도 다 잘 아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정교조가 창립을 네. 하고요. 그 6월 30일에는 평양 축전 참여를 명분으로
전대협 대표로 임수경 학생이 방북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에 지금 나와 사진이 있죠. 나오네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민 빈민 연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이게 왜냐하면 88년도 올림픽 문제 때문에 네. 뭐 조금만 이상을 싹쓸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빈민운동 관련된 그 상계동 투쟁 관련된 이제 그렇죠, 독립영화도 그렇죠. 있었고 노점상들 다 그렇죠.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린 이 과정에서 음. 관련된 전국적인 빈민운동 조직 결성 움직임이 이제 89년도에 하반기에 시작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89년도가 뜨겁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정을 보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가쁜 일정인데요.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각각의 사건들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1989년 3월 25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으로 치면 통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지. 아니에요. 어쨌든 전 민통년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잠깐만요. 나중에도 뭐 비슷비슷한 조직들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그래도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익환 목사가 의장이었던 민통년이란 조직 어떤 조직이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이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조직이 나올 때마다 다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전두환 군부 독재 정부는 유화 조치를 시행해요. 그동안 분산되었던 제야의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이 유화 조치를 활용해서 연합 조직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마침내 85년 3월 29일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즉 민통년을 이때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그 이후에 민주, 민권, 뭐 민족 통일 운동의 제야 운동의 연합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런 위상 속에서 민주화 투쟁과 민중 생존권 투쟁에 적극 참여합니다. 86년에 헌법을 바꾸자 개헌운동, 또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을 민통년이 총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통년은 87년 국면에서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우리가 줄여가지고 국본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으로 이어지고 6월 항쟁의 사실상의 지휘부 역할을 민통년과 국본으로 이어지는 이 조직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하반기에는 이때 대선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이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결정합니다. 민통년이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은 했는데 그 안에서 후보 단일화 지지파와 민중 후보 지지파와의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것을 계기로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랬다가 89년 1월에 민통년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민통년의 후속 조직으로서 또 생기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번에 완전히 민중민주운동의 조직운동의 흐름 그러니까 민통년, 국본, 전민련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북 얘기로 문익환 목사 방북 얘기로 계속 네. 넘어가 보죠. 약어를 안 쓰면 진짜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당시 남북 분단 체제 속에서 민간 차원의 자주적 통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한국 사회와 정계, 운동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과 두 차례의 만남을 갖고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의했고요. 우리나라 통일부에 해당된다고 하는 조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위원장인 허담과 회담하고 4월 2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 9개 항이라는 합의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 해결, 정치 군사회담 진전을 통해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동시에 다방면의 교류 접촉 실현, 연방제 방식의 통일, 팀스프릿 훈련 반대 등이었는데요. 이후 4월 3일 귀환한 문익환 목사는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방북한 것,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에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김영삼 정권에서 1993년에 특사로 석방되고요.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전민련 주요 간부를 연행하고 시인 고은 그리고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인 이재호를 구속했습니다. 전대협 임수경 대표의 방북 사건은 이 문 목사의 방북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전대협의 그 통일운동을 엄청나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이어지는 임수경 대표의 방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운동적 의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문익환 목사 직전에 그러니까 같은 3월에 먼저 한 소설가가 방문을 하잖아요. 황석영. 그렇죠. 네. 네. 이 사건도 뭐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위원장님 혹시 네. 한국사 운동권 3대 구라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3대 구라라고 하면 김준수 뭐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역사적인 이게 저 썰이 있습니다. 음. 약간의 그 얘기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대략 모아지는 게 백구라, 돌아가신 백기 선생님, 그리고 유구라, 유홍준 교수, 그리고 황구라, 황석영 작가. 저도 그 얘기는 작고. 들었어요. 예. 황석영이 문학인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얘기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북에 갔다 온 이유도 거의 뭐 구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황석영은 순수하게 자신이 뭐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거는 뭐 순수하게 문학인으로서 분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본인의 구라입니다. 이거는 일본에 강연을 갔는데 한 제일동포가 당신 같은 작가가 분단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되겠냐 어떻게 하냐라고 좀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북에 간 이유는 쪽팔려서 갔다 이렇게 갖고 황구라답게 이제 수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황석영은 이제 쪽팔려서 간 방북 때문에 5년간을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못 한국을 못 들어오죠. 해외에 그러다가 돌아다니죠. 예.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감옥 생활을 하고. 5년을 겪고요. 그 93년도에 귀국했다가 이제 98년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특사로 석방되는데 거의 5년을 다 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사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이 통일운동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후에 보면 민중민주운동의 탄압의 빌미로 된 측면도 있지 않냐. 이건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 측면이 다 있었던 네네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탄압의 빌미가 된 측면도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5월에 동의대 사태. 동의대 도서관에서 불이 났어요. 네, 진짜 7명이 기적이죠. 돌아가셨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으로 76명이 구속됐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네, 동의대 맞아요.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 사건 때문에 학생운동의 타격도 컸어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네. 학생들이 지른 불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이건 뭐 시위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미친 영향이 그렇죠. 컸죠. 예. 네. 어쨌든 그 사건과 이어서 현대 중공업 파업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이 중공업 파업이 굉장히 또 크게 한국을 흔든 사건이었거든요. 이어진 시칼 테러 또 6월에 서경원 의원이 방북을 또 해버려요.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안 정국이 조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학생운동은 물론 노동운동도 노태우 정권과 심각한 격돌의 양상을 보였다. 이런 공안 정국의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양상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전교조의 창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8년만 해도 88 올림픽도 있고 본인들의 그렇죠. 외교 노선도 있고 또 50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태들이 일련하게 벌어지면서 정권이 이제 태도를 강경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전교조까지 창립이 되는데요. 우리가 학생운동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교조 창립 이야기는 좀 다루고 가야겠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좀 이 두 분은 그때 예, 저는 네. 뭐 아직 어렸고, 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그 당시에 노동운동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이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노동운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위노조의 뭐 조합원들 임금이나 올릴까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말씀하시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교원노조 운동이 시작될 때 중고생이었던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교조 창립 이야기 제가 해보죠.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창립과 투쟁은 한국민주노조 운동사 그리고 교육민주화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19가 나고도 5.16 가기 직전에 가장 활발한 운동 중에 하나가 교원노조 그렇죠. 교원노조 운동이거든요. 운동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도 등장한 이 교사들의 노동조합 운동 굉장한 운동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환점이었죠. 전교조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군사정권 하에서 억눌린 교육 현실을 바꾸자 한 교사들의 집단적 저항 운동이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6월 항쟁을 거쳐 민주화의 열망이 고조되면서 노동, 언론, 교육 뭐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가운데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교육 민주화를 내걸고 교사들의 결사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이제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초기에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또 구속되기도 하고 해고되기도 하고 온갖 탄압을 받았지만 노조 결성을 목표로 한 이 운동은 흔들림 없이 쭉 이어지게 되죠. 사실 당시에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교사들의 단식투쟁 뭐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지원하고 방문하고 연대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1989년 5월 달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대략 1,500명의 교사들이 참가해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창립 당시 채택한 강령에서 민주교육 실현, 참교육 추구, 교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죠. 그래서 전교조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참교육.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되죠. 교사들의 노동 결성은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정부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무슨 노동자냐, 공무원은 노조 결성권이 없다, 또 교사가 노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빨갱이가 된다, 뭐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노조를 교사들이 하게 될 경우에 이 학생들이 미래의 한국 사회잖아요. 이 미래의 한국 사회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부담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교사가 노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강력한 탄압이 되죠. 그래서 사실 전교조는 일개 노조이고 크게 보면 민주노조 운동의 한 산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다른 전자 조직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을 만큼 전교조의 비중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참인간을 만드는 참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기득권과 그런 원래 구태의연한 문화들에 대한 충격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선생님은 촌지를 안 받는데요. 라고 하면 그렇죠. 그건 100% 전교조가 돼.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안 때려도 전교조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전교조의 창립은 그래서 교육 전반 혹은 사회 전반의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폭탄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교조 결성 이후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결성 직후 대대적인 탄압을 하죠. 1989년 여름까지 1,527명의 교사를 해직하고 수천 명의 징계 또는 전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 여름에 명동성당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단체로 집단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데 거기 서서 연설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요 간부들은 다 체포되고 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그러면 이제 전교조의 해직 교사들은 거리로 나가서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죠. 뭐 하여튼 그때 해직된 교사들이 나중에 다 복직이 되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 여기 나와 있지만 1,527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해고한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199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정식 법적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고 10년간 법의 노조를 견딘 교사들의 투쟁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합법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전교조 혹은 전교조를 만들려고 싸우던 교사들하고 인연이 뭐 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소위 민중교육지 네.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구속됐고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시절 소위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뭐 학생회 직선제 하자고 했다 맞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욕하려고 그랬죠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갔더니 나중에 이제 대학 동기들이 정교조 1세대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90학번들이 정교조 1세대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결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는 선생님과 동지로 만난다라는 이게 하나 일화가 돼서 아마 꽤 많은 문화극의 주제로도 이렇게 다뤄지는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네. 영화도 있었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학교의 교문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교사와 아이들이 얘기하고 울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사진으로 네. 남아 있죠. 1989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 중학교 3학년 까까머리 학생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것이 무엇이요? 선생님들이 쫓겨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막 행복은 성적순인데 중3 때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막 그런 생각이 나고요. 정말 그 사실 한 나라의 노동운동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교조가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꾼 것 그런 같아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방금 우리 준수 얘기했지만 90년대 초반 학번들이 소위 선생님들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뭐 우리 운동에서 386 하지만 90년대 초반 학생들이 이후에 노동운동, 뭐 민주화운동, 진보정당운동 이런 데에 굉장히 많고 그 활동가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그렇죠. 측면이 정교조의 있었던 영향이 거죠. 컸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뺑뺑인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미션스쿨이라는 이유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시간이 있고 아침마다 매일 15분씩 예배가 있고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서 학교랑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제 편을 들어줄 만한 선생님이 안 계셨고, 네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도 다 그 미션스쿨은 신앙이 좀 그랬군요. 있다고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지 편집, 그러니까 교지 무슨 그 신생학교였는데 10년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학교의 소설 부문 당선도 되고 또 학교 대표로 100일장도 나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서평을 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많이 나가봐야 황순원의 학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나무들 비탈해서 나 요 정도. 그런데 네, 근데 저기 최인원의 광장하고 조세희의 난소공 두 권을 추천하시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서평을 써라 그런 거예요. 숨어 있는 근데 빨갱이. 그분도 빨리. 네, 근데 마침 우리 언니가 대학생이어서 그 책이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이 기성사회에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죠. 눈물이 많이 났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이후에 언니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는 뒷전에 그러면서 이제 고3인데 집회도 가고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싹수가 노랬네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권한 책 한 권이 저의 삶을 굉장히 그러니까요. 다른 각도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기득권이 가장 우려할 수밖에 그 선생님이 없었던. 지금 강북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김일웅 위원장이라든가 많은 분들과 또 연결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89년의 전반적인 민족민주운동의 흐름과 통일운동, 방북 이야기,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등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학생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9년 5월 11일 전대협의 세 번째 의장이 탄생하는데요. 한양대 임종석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해서 3기를 시작합니다. 임종석은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죠. 3기 전대협은 노태우 정권의 조기 퇴진을 주장했고 또 이제 미국의 광주 학살을 사과해라. 평양에서 열리는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제 소위 평양 축전에 참가하겠다. 이런 결정까지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조선 학생위원회의 평양 축전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계 청년학생 축전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내용, 네. 이 시기에 전대협이 평양 축전을 준비하던 이런 시기에 학생운동 전체를 들끓게 하는 사건이 터지죠. 3기 전대협 출범식인 하루 전날 5월 10일에 광주 무등산 제4 수원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조선대 교집 편집위원이었던 이철규 열사의 주검이었습니다. 뭐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뭐 명백하게 노태우 정권의 살인이죠. 이렇게 이철규 열사의 시신 발견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87년 때와 같은 가두 시위가 시작됐고 저도 생각이 나는 게 학교 화장실에 이런데 아니면 공공장소 화장실에 이렇게 스티커 이철규 열사의 시신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해서 뭐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87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10월까지 아주 수만 명의 물결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 통일 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학생 하나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투쟁의 과제가 되고 있던 이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같이 붙어가고 있는 구조네요. 6월이라고 하는 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죽음을 이철규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 부당한 권력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지 그 정난한 끔찍하죠. 만행을 잊지 말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죠. 저는 아직도 방금 영선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이철규 열사 주검의 그 사진 네.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당시 이철규 열사는 85년도 11월에 이제 조선대 반외세 독재 투쟁위원회 활동과 관련돼서 한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가지고요. 87년 7월에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석방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조선대 재단이 굉장히 그 그랬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뭐 학교 돈도 그 막 뒤로도 빼돌리고 계속, 막 네. 그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그 재단과의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89년 5월 3일이죠. 정확하게 밤 10시경에 후배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무등산장 쪽으로 이렇게 갖고 이동하던 중에 광주 청옥동에 있는 제4 수원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 신문을 이제 받는 거죠. 택시 타고 가다가. 근데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변사체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당시 그 이철규 열사는 조선대의 교지인 민주조선에 미제 침략 100년사를 게재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상금이 300만 원의 1기급 특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겠죠. 이게 누가 죽인 게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택시 강도 혐의자를 잡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불신 검문한 거다. 근데 이철규일지 몰랐는데 누가 도망가 버렸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철규더라. 그래서 자기네는 놓쳤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이철규의 사체를 보면 발견 당시 어떻게 나오냐면 얼굴을 위로 한 채 이제 떠 네, 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익사로 하면은 머리가 이제 그 땅에 그렇죠. 물 네. 바닥으로 이렇게 향해져서 떠 있는 게 그 대부분인데 얼굴이 위로 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눈알이 돌출돼 있고 좀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까맣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얼굴은 검은색으로 변색된 데다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어올라서 부러진 것처럼 부어올랐던 거죠. 그래갖고 이게 단순 익사체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고 5월 11일 검찰 주도하에 이거 뭐 누구도 아니에요. 검찰이 주도한 거죠. 부검을 실시했는데 부검에 참가한 그 국가수의 법의학자 이원태 박사는 사체 허파나 장기 내부에 물이 별로 검출되지 않았다니까 익사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조선대 의대의 서재홍 교수를 비롯한 여러 그 부검에 참여한 교수들도 정황상 이게 자살이나 아니면 실족의 익사나 이런 걸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익사나 실족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결국에는 명확한 타살이죠. 타살의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명백하게
노태우 정권의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잔인해요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의문사 할 경우 의문사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살인이 많았죠. 특히 이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문의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권력의 잔인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출간된 파괴된 청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 책 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제 징집 과정에서 사망한 고려대 김두황, 성균관대 이윤성 학생을 비롯한 7명 학생의 죽음과 2,921명의 강제 징집자들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놓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저 책을 가지고 네. 저희가 지난달에 지담에서 독후를 한번 했었어요. 직접 그랬군요. 그 저자분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저도 봤는데 뭐 몸서리 치더라고요. 저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철규 학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또 불과 3개월 후에 수배 중이던 중앙대 안산 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이 학생도 거문도에서 시신으로 그렇죠.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죽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던 것이 바로 당시의 분위기였던 거죠. 전대협 평양축전 이야기를 하다가 이철규 열사 이야기를 갑자기 좀 하게 되었는데 뭐 아무래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대협 평양축전 참가 이야기로 이어가야 하는데 시작한 지 50분이 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정확하게 9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10분이라는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돌아왔고요. 전대 평양 축전 참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열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평양축전 얘기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요. 이철규 열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 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겠죠. 네. 그러던 6월 10일 갑자기 전대협이 결의대회를 여는데요. 연세대에서 60 항쟁 계승과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엽니다. 전대협이 평양축전 참가 결의를 돌연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본 얘기,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는 취지로 해본 얘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있었고요. 어떻게 평양을 어떻게 가? 네, 이렇게 근데 진짜로 임수경이라고 하는 학생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서독, 동독, 소련을 통해서 가버렸어요 평양에. 7월 1일 평양축전 전날인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합니다. 전대협은 도착 당일에 당시 외대 학생이었던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우리가 평양에 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저희 당시에 그렇죠. 고등학생이었는데 생각이 나요. 아 북한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쨌든 임수경은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양에 머무르는데 전대협은 임수경 방북을 통해서 통일 투쟁을 절정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철규 열사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뒤로 밀려났고요. 전대협의 통일 투쟁의 일방적인 결정과 이철규 열사의 시신을 안고 가자 축전의 도시 평양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 약간 이 두 가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비판을 어쨌든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구호를 이렇게 만든 거겠죠. 말도 안 되는 구호. 그렇죠. 그럼요. 조국 통일은 이철규 열사의 염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케이.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임수경의 방북에 대해서 전대협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민족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전대협의 진짜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엄청난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합니다. 천명을 하는 거죠. 특히 분단은 민족 최대의 고통이었고 또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남북 학생의 연대는 민족 화해의 초석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당시 89년 7월 10일 임수경 동지의 반북은 자주의 통일운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된 전대협 중앙위원회 성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수경 동지의 평양 방문을 통일운동 사이 길이 남을 민족적 쾌거로 간주한다. 분단 체제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자주적 실천을 탄압하는 정권의 폭력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당시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임수경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대생이 저보다 누나였죠 당시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뉴스는 비판적인 논조였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연예인들의 책받침을 그때 연필로 이렇게 막 그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쓰면 받아 쓰던 시대였는데 종이가 질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필로 쓰면 종이가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책받침을 많이 썼죠. 공책 이 뒤에 넣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책받침에 그때 예를 들면 이제 피비 캐츠, 소피 마르소 이런 이제 외국 여성 배우들이 이 책받침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었고 한국에는 뭐 최시라 또 누구죠? 뭐 김혜수 맘트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임수경의 책받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되게 센세이셔널한 충격이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아니 그렇겠지만 그때 뭐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임수경이 테트리스를 좋아했다라고 해서 테트리스가 또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시절이 그 있었어요.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아니, 모르겠는데. 못 어쨌든 들었어요? 네. 희한한 사람들이네. 어쨌든 임수경의 방북은 우리 좀 NL과 PD 학생운동권 사이에 격렬한 이제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NL이었다고 PD가 됐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 반대도 있으니까 PD의 그 포션이 작지 않을까요? 근데 PD에서 NL로 갔다는 건 이것 때문에 갔다는 건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책받침 쓴 PD 사람들. 계열은요 임수경의 방북을 반대하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임수경의 방북은 반파쇼 투쟁 깃발을 내린
민중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평양 축전에만 참가하고자 하는 무원칙적 투쟁이자 개량주의적 통일 운동이며 적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어리석은 투쟁이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로 그 이제 비판을 너무 합니다. 심한데. 아니 뭐 심하겠죠. 나름대로 통일 운동과 관련한 일정한 의미가 뭐 전혀 근데 이제 없다고 그 볼 수 이럴 때도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이때 왜냐하면 이철규 열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그럼요. 접고 그냥 부계를 간다. 이걸 갖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초고를 쓰면서 여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당시에 89년 7월 5일에 서울대 교내에 붙은 대자보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임양, 그러니까 임수경의 평양 행적은 평양 축전 참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 이상주의에 경도되어 현 정권,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겠죠. 현 정권의 휘몰아치는 메카시즘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결국 민주노동운동 그리고 반민주 악법 개폐운동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민중 역량을 한꺼번에 꺾어버리는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라고 뭐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PD 그룹의 비공개 조직 명의로 발표된 게 있었어요. 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내자는 제목의 대자보였는데요. 당시에는 뭐 공식적인 명의를 안 쓰고 이상한 명의로 이제 대자보가 많이 붙었어요. 뭐 예를 들어 반제 반독점 뭐 하구 일동 뭐 아니면 뭐 무슨 전설에서 한 하구가 뭐 이런 명의로 해서 이제 대자보가 많이 붙었을 때인데요. 그 이 제목 이제 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내자는 제목의 대자보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임수경의 방북은 전대협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북한 당국의 통일 전략에 편승한 것은 우리 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한다. 운동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민중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특정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겠죠. 특정 체제에 대한 추종은 위험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PD 그룹은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로 인한 분단의 벽이 넘어섰다는 전대협 주장에 반박하면서 임수경의 이런 행동은 북한 편향주의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오공청산이나 광주학살 문제 해결, 악법 개폐 운동 등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 전대협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니들이야말로 다름 아닌 민족 분열주의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이러면서 격렬한 논쟁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네요. 네. 뭐그 역사적으로 또 각각의 평가가 다른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예, 보고요. 그렇겠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가 있었던 89년 대학에 있었던 분은 영선이 유일한 것 같은데 영선은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예를 오래 해가지고 1학년 때 노래 펴면서 이 현수막 그때 당시에 PC를 붓으로 직접 플래카드. 그렸잖아요. 예, 그거 전담이어서 대자보도 선배들이 쓴 거 이렇게 쓰고 그러나 저에게 만약에 대자보를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아까 읽어주신 그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전대협의 89년에 이런 통일 투쟁이 그때도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철구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타올랐던 그런 그 노태우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 그 봉화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학생운동의 대표 조직이었던 전대협으로 인해서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당시에 정교조 창립, 뭐 대량 해직 창립 이후에 대량 해직 상황, 현대 중공업의 그 시칼 테러 사건, 128일간의 파업 투쟁 이런 것으로 불타올랐던 민중 투쟁에 학생 운동이 엄호하고 연대하고 이런 투쟁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세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무책임한 그런 투쟁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임수경의 방북 사건 이후에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배 권력과 반동적인 그 보수 매체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로 인해서 결국은 당시에 그나마 이제 막 뜨겁게 모아지고 있던 그런 일련의 투쟁이
그 공세에 의해서 음. 모아지는 건 너무 오랫동안 모아졌는데 이게 꺼지는 건 너무 쉽게 그들의 공세에 무너지고 침체기를 맞게 된 것에 전대협의 이런 통일 투쟁이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대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의 평가를 그게 굉장히 대단한 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때의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통일에 대해서 보이는 시각 또 태도 이런 걸 보면 뭐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세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마 영선 PD였나 봐요. 아니 아까 그 대자보보다 10%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운동적인 평가로 운동적인 이제, 평가가 그렇다는 예.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임수경은 방북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임수경은 한 달 반 동안 북한에 있다가 같은 시기에 이제 임수경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미륵북했던 문규현 신부, 문규현 신부님이 요새 뭐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 형제 신부님이시고 이 시기부터 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임수경이 다시 한국으로 이제 남한으로 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해 사실은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에서 비공개적으로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립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막습니다. 거부합니다. 판문점으로 오지 마라. 네가 왜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수경이 그 판문점 앞에서 6일간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고 저 사진처럼 이렇게 문규현 저렇게, 신부의 손을 손잡고, 잡고 이제 내려와.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귀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92년 성탄절 특사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북 사건으로 어떤 의미보다 우리 한국 사회보다 좀 이렇게 북한에 더 센세이션한 그랬다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예. 이미 한국 사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황석영 황석영. 작가, 뭐 문익환 목사님, 서경원 의원 이렇게 했고 이 시기에 여러 명이 이제 방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수경의 방북이 좀 놀랍긴 했지만 뭐 그럴 하늘이 수도. 무너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야 요즘 대학생들 왜 그래? 뭐 전대협도 뭐야? 이런 정도 분위기였다면 이제 폐쇄적인 사회였던 북한에서는 남한에 이제 자유분방한 여대생이 출연해서 막 그 생소하고 굉장히 뭐 충격적이었다라고 해요. 그 북한 당국이 좀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런 그 후일담이 있죠. 많더라고요. 그 북한은 임수경의 그 방북을 체제 승리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려고 했으나 별로 효과를 갖다 그렇죠. 안 못 되죠. 봤다고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당시 좀 많았어요.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등, 뭐 북한의 청년들이 임수경을 보면서 오히려 남한 체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하고 동경 같은 것도 하고 예. 동경도 하고 원래 북한 당국이 했던 선전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것도 오래된 일이긴 한데 민주노동당에 원내에 진출했던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진보정당 의원들이 이제 10명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당시 노동자 투쟁,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뭐 4월, 5월 막 이렇게 타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8월 이후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또 같은 시기에 시작되고 결국 그 투쟁이 쭉 끌면서 연말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하는 뭐 1000명 농성 뭐 이런 게 시작되고 그 단식하죠. 급기야는 의원단들에게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안건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큰 논쟁이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예컨대 이런 거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또 정세를 오판해서 마치 89년도 임수경을 보냈던 것처럼 또 뭔가 이렇게 사람 이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공방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소위 이제 기억이 평등파와 나요. 자주파 간의 그 논쟁이 있었죠. 네. 저는 아까 6.1 단식 그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거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한 달 동안 단식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 추위에.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국은 책임의 주체인 기업을 슬쩍 빼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6일 만에 판문점을 넘을 수 있었던 거 보면 뭐 단식 굉장히
잘 먹힌 거네요. 이때는 이제 해외 언론이나 그럼요. 세계의 눈이 네. 이제 주목하고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어쩔 수 없었던 게 있었겠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임수경의 통일 방북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진행되는 와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와중에 아까 뭐 언급도 됐습니다만 정부와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꼽힌 게 현대중공업 시칼테러와 파업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 이런 건데요. 전교조 얘기는 했으니까 현대중공업의 시칼테러와 파업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동사건 나오면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경채가 해주시죠. 네. 현대중공업. 네. 21세기 요새는 마블과 DC에서 히어로들이 나오는데요. 1989년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저 같은 꼬맹이한테 히어로였어요. 그렇죠. 네, 그 파업 그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파업이 끝난 이후에 화보집이 나왔어요. 맞아요. 무슨 연예인 화보집도 아니고 무슨 저기 19금 화보집도 아닌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화보집으로 출간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 이렇게 흘리고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89년 현대중공업 시칼테러 사건은 당시에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자본 그리고 국가 권력이 결탁해서 노동조합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탄압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용노조의 집권 조인에 맞서서 1988년도에 12월 12일부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 측이 공장 점거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89년 1월 8일에 테러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잔인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뒤이어서 2월 21일에 시칼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측의 지원을 받은 용역 조직, 그 다음에 회사가 운영하는 사내 백골단이라고 불리우던 구사대가 있었어요. 경찰이 아니고. 그리고 조폭 성향의 인물들이 결합된 폭력 집단이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들을 식칼,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수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사측은 노노간 충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노동자들끼리 그런 것이다. 계획적 테러임이 나중에 드러났죠. 이후에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 강력한 파업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업이 바로 128일 동안이나 이어지는 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에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대 파업이 일어났고요. 모든 민주노조의 항의 파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엄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그 의식 같은 게 대중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회운동과 지식인 등도 이 사건을 재벌의 폭력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했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사측은 무려 1,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뭐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니까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사건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장기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자 파업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요. 단순하게 사업장 내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1990년 전노역 건설 그리고 이후 노동운동의 주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투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벌어졌던 평영축전 참가가 이 중요한 투쟁을 방기한 비판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이철 계열사 네. 투쟁과 이 투쟁들이 겹치고 있는 와중에 평양축전 이렇게 이제 되니까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파업 투쟁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학생운동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시기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운동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위원장님도 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 좀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사건을 그래도 저는 반드시 좀 89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89년도 10월에 벌어진 인민노련 사건입니다. 네. 인민노련 사건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이 시절만 해도 인민노련 하니까 이거 인민 들어가니까 네, 이거 북한. 북한 뭐 관련된 거 아니야 이랬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참여했었던 인천 민주노동자 연맹 사건입니다. 그게 줄여서 인민노련인데요. 최근에도 굉장히 뉴스가 됐죠. 40여 헌법재판관 후보를 둘러싸고 그분이 이제 과거에 인민노련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뭐 헌법재판관으로는 자격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논란이 상당했었죠. 지금 결국은 더 되셨지만요. 근데 이 인민노련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시기에 인민노련은 87년 6월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반제국주의와 반파시즘, 민중민주주의를 기치로 걸고 건설된 조직인데요. 주요한 뭐 활동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분들일 겁니다. 노회찬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주대환, 뭐 지금은 이상하게 돌아왔었는데 그 정태윤, 황광우, 뭐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이 조직의 주요한 활동가였는데요. 이 조직은 초기에는 NL과 CA가 같이 이제 동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주자가 없고 뭐 인노련이라고 보통 표현했죠. 그렇게 그렇죠. 하다가 그 87년 789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면서 NL이 이 조직에서 내부 논쟁을 하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그 CA가 이후에 뭐 뒤에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CA가 일정하게 분화되고 와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민노련이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PD 그룹의 조직의 하나로 이렇게 갖고 됩니다. 이 조직은 이후 87년 대선에서 백기환 민중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뒤로는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 노동자 정당을 건설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런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이 노동운동에서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그 사회주의자라는 책자 저게 이 인민노련이 발행하던 기관지 이름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안 당국에서는 이 기관지 사회주의를 대놓고 이제 얘기했던 이 기관지를 빌미삼아 인민노련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에 나서고 10월에 89년 10월이죠. 15명의 지도부를 체포하게 되는데 이때 노회찬 전 의원께서 잡혀서 감옥을 가서 92년도까지 계속 감옥에 계셨죠. 네.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린 거는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체적으로 뭔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던 조직이 있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물론 진보정당 운동사는 우리가 붉은 오늘에서 19번째 에피소드에서 5부에 걸쳐서 꽤 길게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인민노련 재판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도 있죠. 네. 나중에 이제 출판사 사회평론 대표를 맡는 윤철호가 이제 재판에서 검사가 너 사회주의냐냐, 사회주의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재판에 나오는 유명한 이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여하튼 인민노조는 이런 전면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준비위원회, 한국노동당, 민중당으로 이어지면서 진보정당 건설 활동을 이어가고 마침내 이 그룹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힘을 보태게 되죠. 진보정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준수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어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민노련 사건을 이렇게 또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흐름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네. 좀 무겁고 지루한 요 틈에 우리 하나 당시의 문화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소위 민중가요라고 불리는 운동권 노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좋네요. 네. 네,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운동권 가요라고 불리는 이 민중가요가 이런 시위나 문화 이런 시위 문화나 이런 맞아요. 조직력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민중가요가 정말 보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 영선은 노래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올 저도 것 같은데요. 노래표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운동권 노래도 NL과 PD가 달랐잖아요. 네. 네. 무척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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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789 노동자 대투쟁이 만들어낸 변화는 새로운 노래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가장 거리에서 많이 불린 노래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알죠. 애국가를 제일 많이 불렀고요. 네. 87년에 그다음에 이때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이때만 해도 번안 곡이 많았죠. 네. 흔들리지 그게 다 그다음에 외국곡에다가 개사를 해서 뭐죠? 자유 뭐 그런 거요. 네, 밥 딜런 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번안곡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상록수 아침 이슬 네, 이런 그쵸. 얘기들을 좀 불렀죠. 예. 네, 이렇게 사실 이제 노래가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이후 우리가 대중의 힘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시 정권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면서 운동의 공간이 다소 열렸죠. 또 대규모의 가두 집회와 장기 농성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88년도부터 본격화된 NLPD 대립구도가 이 당시에 이런 운동권 가요라고 얘기했던 이런 민중 가요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86, 87년 이후에 NL 중심으로 통일과 반미 이런 주제의 노래 혹은 북한풍 노래가 유행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86년경부터 학생운동에서 반미 통일운동, 그러니까 이른바 민족 해방 계열의 학생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급이 있는 거니까 이때 북한 또 통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반미 출정가, 백두산, 또 북한 노래 중에 조선은 하나다 이런 거, 또 비장한 북한풍의 노래 애국의 길. 그러니까 북한 노래는 아닌데 들으면 북한 노래 같은 그런 노래들이 많았죠. 이게 90년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또 내 나라 제일 좋아, 휘파람, 청년직문가 이런 북한 노래를 또 적극적으로 집회에서 부르기도 했고요. 전사의 맹세, 희망세 이런 건 딱 들어도 이거 북한 노래 아니야? 이런 것처럼 멜로디도 그렇고 창법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죠. 북한 노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팬은 이런 노래를 한 번도 공연에서 부른 적이 없고 이런 휘파람 거는 같은 노래는 괜찮았는데 어떤 거요? 휘파람 같은 노래는 그게 완전 북한 노래인데. 아니, 노래가 그 안에- 괜찮다고 아니 그걸 노래가. 투쟁가요로 부를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8, 89로 이어지는 기간에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이 문화가 무너진 것도 노래방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MT다 수련회다 가면 밤이 새도록 그렇죠. 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다 뛸 그야말로,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영선은 노래표였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디프리가 끝나면 밤새도록 불렀어요. 진짜. 언젠가 영선이 나한테 와서 아니 도대체 세월이 30년을 흐른 것 같은데 그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셔서 제가 어떻게 화가 그 났어요. 민중가요를 다 부를 줄 알아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밤새도록 불렀어요. 우리는 까먹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노동조합에서도 노래패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열렸거든요. 네, 문화제도 노가바대회도 예, 있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아예 문화제 형식을 빌어서 유명한 민중 가수들 공연을 아예 그쵸. 이렇게 대동제 하기도 때. 하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NL의 철학을 담은 노래들이 참 많이 불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사가 이게 좀 그렇네 싶은 노래들이 있었죠. 저한테는. 근데 90년대로 넘어가면 아예 북한풍의 복장과 율동,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래패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희망세라는 이름의 노래패 공연을 보면 여기 좀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그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그런 패드를 불러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그 주최 단위가 그런 민족 해방 계열에서 주최하는 집회나 이런 데서는 자주 보게 되죠. 또 학생운동은 총학생회를 누가 장악했냐에 따라서 초청 가수가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고. 그걸 네, 보고 있으면 그런 거죠. 남북의 창에 나오는 그 북한 노래, 북한 테레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했죠. 그 외 민중가요 노래를 많이 작곡한 윤민석의 곡 네. 애국의 길. 이거 이제 NL 학생들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노래였잖아요. 네. 그 가사 처음 들었을 때 그 목숨 바쳐 미국놈 몰아내자 뭐 네. 그런 노래였잖아요. 처음에는 듣기 참 거시기했는데 뭐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도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불렀는데요. 따라 하여튼, 부르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 노래책을 놓고 이걸 다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심정으로 했지 제대로 부른 적은 없어요. 저는 저도 뭐 그 가사는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창법이 달라요. 예, 우리 이제 PD 계열의 노래들은 뭐 밝아오는 아침 햇살 뭔가 전진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같은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는 가슴을 부여잡고 식민지 조국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가사가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이 땅에 발 딛고 하루를 살아도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여라. 너무 불편합니다. 멋지다. 위대한 해방의 길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전사를 따라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반미 구국투쟁 만세. 와. 2절은요. 통일만이 살 길이다. 조국 통일 투쟁 만세. 3절은 더합니다. 이 몸 갈갈이 찢겨짐으로 이 몸이 갈갈이 찢겨 갈라진 내 조국 하나 된다면. 그렇죠. 네, 이런 가사. 이거를 그 일부러 PD들은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그 애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이걸 갖다가 신식민지 국독자 품 그렇죠. 안에 태어나 뭐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민중을 위해 뭐 이렇게 바꿔서 맞아요.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거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어쨌든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잘해요. 이거 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1절만 한번 네, 들어봅시다. 같이 부를까요? 이거 같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이 땅에 발 딛고 하루를 살아도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여라. 위대한 해방의 길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전사를 따라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반미 구국투쟁 만세. 찢겨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자, 그러면 PD 그룹의 민중가요 노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 얘기는 뭐 경채가 좀 해주시죠. 예, 좀 소문난 음치인데 제가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예. 아무튼 노학연대를 기치로 내세운 PD 계열의 경우에 주로 8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노동가요를 많이 부르는 그렇죠. 편이었는데요. 88년 하반기부터 파업가, 노동조합가,
단결투쟁가, 철의 노동자 이런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가에는 노동자들만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어요. 이 노래들이 87년을 계기로 결성된 민주노조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노화 견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생들, 대학 안으로까지 입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중가요의 한 뿌리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특히 김호철이라는 분이 이끈 노동자 노래단을 필두로 노동자 노래패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민중가요의 패러다임을 운동가요에서 노동가요로 전환시킵니다. 네. 물론 이제 조국 통일, 뭐 하나된 나라 이런 것도 어떤 감수성을 건드리지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감수성을 그렇죠. 흔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단결투쟁가, 파업가, 깃발가, 포장마차, 음. 잘린 손가락, 그렇죠. 투쟁가도 네. 있지만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정서. 예, 잘린 손가락 손에 묶고 오는 날. 벌써 한 개. 이렇게, 예? 박노의 시에다 이제 붙인 거잖아요. 네, 전노엽 진군가 뭐 이런 노래들이 전설적인 민중 가요들이 이때 나오는 거죠. 이런 노래들은 지금도 투쟁 현장에서 계속 불리고 있는 뭐 아름다운 명곡인데요. 제가 뭐 하나를 소개를 하면 철의 노동자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노래들보다는 조금 늦게 나온 9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영화 OST였어요. 노동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파업전야에 나오는 노래예요. OST였죠. 네. 네, 이 노래는 이제 안치환 씨가 만든 노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작업 현장에 공구를 들고 딱 일어설 때 이 파업전야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이 파업전야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4D 영화였다. 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영화의 냄새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매캐한 체류탄 가스 냄새. 네, 그렇죠.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4D 영화. 그러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뭐두 분은 이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왜냐하면 제가 다닌 대학에서도 공공연대 이걸 틀었는데 학교를 결국- 바로 치고 결국 들어오니까 못 봤구나. 그거를 막느라고 우리는 앞에서 뭐 화염병 들고 파이프 들고 싸우느라고 뭐 영화는 한참 뒤에 뭐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한참 뒤에 봤던 것 같아요. 영선은 우리는 이거 대동제 때 상영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있었잖아요. 후배들을 학습시키고 이랬는데 이 영화 한 편이 애들 막 안 읽는 책 억지로 읽혀가면서 막 술 사줘가면서 이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죠. 그래요. 그때는 이 영화를 보는 것도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중앙대에서 봤는데요. 정문에는 정경이 들이닥치고 학생들은 정문에서 돌과 화염병으로 저지하고 강당에서는 영화를 틀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트고 그렇죠. 그러니까 살벌한 조건에서 봤던 거죠. 지금 우리 얼마 나경채 웃겨. 그 영화 하나 보겠다는데 뭘 그렇게 막아대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경채 얘기한 것처럼 4D 영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캐한 체류탄 냄새와 헬리콥터의 비행기 소리와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본 영화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중파에서도 방영하는 영화인데 그때는 그렇게 참 전쟁을 치르듯이 봤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듭니다. EBS인가 뭐 이런 데서 했죠. 네, 네. 맞아요. KBS에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영화를 보면 뭐 그래도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는 영화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울컥하는 대목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붉은 오늘 에필로그는 이 영화의 장면과 OST를 같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민중가요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윤민석과 김호철 네, 얘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뭐 앞에서도 이제 뭐 그 영선이나 그 경채가 말했듯이 NL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윤민석 씨입니다. 저 사진에 이제 나오죠. 전대엽 진군가, 애국의 길, 결전가 같은 경우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결전의 전장으로 아주 그죠. 네, 정말 멋지죠. 집회 때 많이 불렸죠. 전사의 맹세. 저는 아주 이 전사의 맹세를 좋아했습니다만 저도 결정가를 좋아했어요.
전 결정가를 부르지 않고 우린 뒤에서 이 인터넷 결정가는 주로 전력 진군가 불렀죠. 화염병을 던지러 나가는 그 전투조들이 나가면서 결정가를 부르고 나갔어요. 예. 돌아오지 않는 화살에 대해 결전의 전장.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 대신 뭐 그리고 세세대 청춘송가 뭐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이것도 이제 이때 윤민석 씨가 맨 만든 처음에 거죠. 2만 원이어가지고 예. 걸렸잖아요. 그다음에 올렸습니다. 계속 그 택시비 오르는 것만 올랐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거 NL의 대표적인 윤민석 씨가 있었다면 한 축에는 이제 김호철 선생이 그렇죠. 있었죠. 네. 최근 몇 년 전에 김호철 선생님 헌정 앨범도 이제 그렇죠. 민중가수들이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곤 했는데 뭐 대표적인 파업과 노동조합과 단결투쟁과 아까 뭐 포장마차 잘린 손가락. 잘린 손가락은 제가 듣다가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김호철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PD 작곡가라고 할 수 있었겠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옛 생각도 나고 뭐 나중에 민중가요 이야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하기로 네,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죠. 자, 지금까지 89년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전대협의 통일투쟁, 그리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의 생존권투쟁, 거기다 진보정당 운동과 민중가요 이야기까지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0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88년에서 89년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 위에서 한번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90년을 앞둔 이 전체적인 세계 정세, 국내 정세를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네. 네. 국제 정세로 보면 89년은 전면적인 세계 질서의 변동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세계 질서를 상정하던 냉전 체제가 조금씩 무너져가면서 87년 소련 서기장으로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면서부터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인해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련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으로 확대되면서 미소 양축으로 유지되던 냉전 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폭발이 89년 11월 9일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 날 무너지게 됩니다. 노태우가 취임하면서부터 추진한 북방 정책은 바로 이제 이런 세계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가면서 진행되었던 거죠. 반면에 국내 정세는 이런 세계 질서의 변동이 국내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태우 정권은 오히려 거꾸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89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통일투쟁과 민중운동의 생존권 투쟁은 정권에 이제 굉장한 압박이 되고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통제를 내세우면서 공안정국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90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건 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이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 때문에 그런 이제 위기감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죠. 노태우 정권은 냉전 체제 해체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여소야대의 사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점점 강력하게 분출하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공안정국을 통하여 용광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국민과 분리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정국을 이렇게는 돌파 못하다. 그래서 바로 90년 초에 소위 이제 민자당의 탄생이라는 보수 야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 지도를 네. 지금 만약에 그냥 우리가 오늘 만약에 1주년 하여간 여기에 딱 집회에 저 화면을 만약에 띄우면 사람들이 국힘이 거의 소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빨간색이어서 어쨌든 문익환, 임수경의 방북, 동의대 사태 등이 이제 발생하면서 정권이 돌파하려고 했던 구미에 맞는 사건들이 터진 그렇죠. 거죠. 안기부와 공안당국이 이제 6월에는 국내 좌경 실상 자료집을 발견하여 당시 좌경 조직이 전국에 12개, 지역 조직 114개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안합동수사본부,
치안본부, 안기부, 검찰로 구성해서 이것을 싹쓸이해야 됩니다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펼치게 되고 실제로 그걸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나온 통계를 보면 89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감된 사람만 1,515명이었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한 해에 1,515명이 바로 이런 공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는 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흐름이 90년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90년은 왜 분신정국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네, 5월 정말 투쟁이 많았죠. 왜 벌어지게 되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 89년을 관통하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90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80년대 운동 정리하면서 90년대 그 첫 해인 90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89년에 그 끝자락에 학생운동을 시작한 영선 혹시 마지막으로 80년 넘어가기 전에 할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제 그 우리 때는 전우기가 있었잖아요. 네. 전기를 실패하고 도망치듯이 이제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 해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몰래 혼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를 딱 등록하고 이제 가니까 약 10며칠 후에 수업을 이제 그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설명만 수강 신청 재조정 기간 전에 총학생회가 전면 휴업을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8일 동안 휴업 상태여서 그때 뭐 휴업이 다반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학년이 유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며칠 전에 학교하고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제 면했는데요. 그 58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58일이었어요. 시작은 등록금 투쟁이었지만 등록금 인상 때문에 벌어진 투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학재단들이 왜 이거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그 이면에는 어떤 모순이 있고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파고들면서 그 58일 동안 굉장히 그 사회를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때 저는 이미 PD였죠. 네. 그렇게. 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멀리 이제 세월이 흘러왔는데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신념과 약간 울컥하는데 그거로부터 멀어진 세월들이 있었죠. 근데 그 20대 영선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렇게 살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잠긴 것 같아 목에. 그래. 약간. 네, 알겠습니다. 하면 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당시 1학년 학생 청년 이영선의 89년 얘기를 풋풋해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90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야기 시작했다가 또 끊기도 뭐하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90년도부터는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90년 학생운동의 출발이자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 보수 대연합으로 형성된 민자당의 창당 그리고 민자당 창당을 발표하던 날 노동운동의 전국 조직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의 출범 그리고 91년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서 죽음이 이어졌던 분신정국의 치열했던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를 둘러싼 학생운동의 논쟁과 분화 이런 얘기들을 90년, 91년, 92년으로 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 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철의 노동자. 30년 가까운 세월 투쟁의 현장에서 어김없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장상곤매가 제작했고 안치관이 음악 부문에 참여한 영화 파업전에 삽입된 노래 철의 노동자입니다. 참으로 어목했던 시절,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학생들,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 가사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때 처음 이 영화를 보고 이 노래를 불렀던 마음으로 함께 철의 노동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같은 해방의지 왔어 모여 지키세. 투쟁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기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단결만이 살기요 노동자가 살기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